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는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오늘 강 씨의 작심 발언, 그리고 강 씨로부터 입수한 새로운 녹취들까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 여사 이슈가 도마에 오른 또 다른 한 곳,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조금 전에 막 끝나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선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공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을지가 관건인데 바로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지금 면담은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 이곳 용산 대통령실 내 파인글라스에서 시작된 면담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4시 30분쯤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 등 앞선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면담인데요.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해서 독대가 아닌 면담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 면담 전 두 사람이 함께 잔디밭을 10분가량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금 전 이 영상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체로 얘기를 하고 한 대표가 주로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독대 없이 면담만 이뤄진 건데 그럼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홀로 앉고 맞은편에 정진석 실장과 한 대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면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앞서 한 대표 측은 이번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3대 요구, 그러니까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또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전달할 거라고 밝혔었죠. 또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야기된 의정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했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중요한 건 국정과 당의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은 대통령실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은 이 한 대표의 요구를 듣고 사안에 따라선 직접 입장을 밝혔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죠. 또 여사 일정을 전담할 이 제2부속실도 최근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의 사과나 공식 입장 표명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이 자체 조치들이 한 대표의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속내도 읽힙니다. 오늘 면담 결과에 따라선 이 윤한 갈등이 봉합되기보단 재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면담 직전까지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친한계에선 당정관계 변화를 기대한 반면 친윤계에선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화와 쇄신의 문이 열리는 모양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실 뒤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글귀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내용이 바뀐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면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날 측근들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해법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에선 이번 면담을 통해 당정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반면 친윤계 일각에선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면담도 전에 먼저 의제를 제시해 압박하고 배석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독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 정도라면 대통령도 심사숙고할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을 국가원수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 특검을 제안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런 가운데 한 대표 측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차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흔쾌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재보선 이후 두 대표가 직접 소통한 결과가 오늘 공개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경찰과 1시간 반 가까이 대치했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걸로 보고받았다며 항고되면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불출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증인에 대하여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여당 측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결 끝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같이 갔고 90여 분 동안 대치했습니다.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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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지만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류일임 위원장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접속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림 녹취를 인용한 언론을 상대로 심의 민원을 넣었단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아들과 처제 등 가족과 지인의 집중적인 민원 제기 배경을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거듭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줄도 몰랐고 그 뒤에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왜 했냐? 아들은 몰랐고 처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조카는 몰랐습니까? 예, 다 몰랐고. KBS 동기들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 한 것도 몰랐습니까? 예. 여당은 민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며 류 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등은 민원을 금지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공개하자 류 위원장이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이 공개한 카톡에는 방심위 직원이 류 위원장이 영상이 공개된 당일 밤 11시가 넘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며 누군가에게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권. 방송 22시간 전에 긴급 심의 요청했어요. 본인이 판단한 건가요? 누구 지시신가요? 제가 판단한 일입니다. 사전 심의는 헌법 위반이죠. 방심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위원장 단독으로 긴급 심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 심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말한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강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국감장에서 한 증언인 만큼 파장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가리키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명 씨와 함께 김 여사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 오빠는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명 씨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지만 강 씨는 명 씨가 친오빠와는 소통도 안 하는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 씨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첫 만남부터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등 평소 친분을 자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보여준 적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이모티콘을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김 여사와의 녹취 파일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명 씨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그거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미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하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를 명 씨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흡족해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조작 여부를 알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서 순방 일정이 바뀌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어서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26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보고서를 국정감사장에 챙겨온 강 씨는 윤 대통령도 이를 실물로 받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전달을 해서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강 씨는 조사 비용 3억 6천여만 원에 대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는 걸로 대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을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다고 지목했는데 그 근거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의 통화 녹취를 들었습니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여사가 알아서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강 씨는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명 씨가 2년 전 윤 대통령의 영국과 캄보디아 해외 순방 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당시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순방 일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강 씨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인 25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 국감장에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도 여럿 공개됐습니다. 전부 공천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녹취들인데 저희가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선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 덕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하는데 명태균 씨 역시 김건희 여사가 자신 때문에 의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23일 김영선 전 의원은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 1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명태균 씨 덕을 봤다는 김 전 의원. 어떤 도움인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취지 대화는 다른 날에도 이어집니다. 해서 면봉부장에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내가 그냥 도움 받은 걸로 감사해야 되지.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김 전 의원에게 말합니다.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김 전 의원 일부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명 씨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자신이 공천을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주는데.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천을 준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JTBC 임예은입니다. 강혜경 씨는 국감장에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걸로 보이는 녹취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될 시기 통화입니다. 예, 돌리고 있어요? 1대1에 원희룡이 빼갖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음 날 통화에선 57만 명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표본으로 사용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쭉 돌려보지 뭐. 한 4, 5천 개 다 돌려볼게. 여보세요? 한 4, 5천 개 돌려봐요. 지난 대선 막바지 시점엔 강 씨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어디 공표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사만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 사전 투표할 거냐? 그다음 후보 누구 찍을 거냐? 네네. 질문 내용까지 정해준 뒤 선거일까지 매일 조사하라고도 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네네. 10일이잖아. 네네네. 적은 돈 아니지? 예, 돈 달라 해야지. 다른 날 통화에선 표본을 바꿔보라고도 지시합니다. 이게 연령별 투표를 하면 더 60세대는 더 올라가지. 윤석열이가.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명 씨는 이렇게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에서 보고 해줘야 돼. 강 씨는 이 여론조사 대가가 김 전 의원 공천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한테 본부장님이 문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조사. JTBC 이은진입니다. 강혜경 씨가 지금 국감장에서 그야말로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 씨의 증언, 그리고 또 새로운 녹취를 종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처음 이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달 5일이죠. 명태균 씨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은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에게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에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네. 명 씨는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도왔다면서 지역구를 바꾸려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여사는 기본 원칙은 경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창원 의창에서 공천을 못 받은 것도 여사한테 들은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리 어떻게 알아? 여사 통해서 아시게 된 건 아니고요. 아 여사는 우리 때문에 알았겠지. 우리가 뭐 저 김영선 의원이 하소연했겠지 뭐. 네, 그런데 이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선거가 지난 총선만은 아니잖아요.
네, 2022년 6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공천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이 명 씨는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5월 9일에 김 전 의원 선거 캠프에 전화를 해서 본선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네. 자신이 여사 그리고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요. 명 씨는 의혹이 나오고 나서 저희에게 허세였다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일이 돼서 우리가 재수 운 좋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예. 이래 할까? 아니, 본인 같은 그래야겠어요. 당시 여성 우대 등 경선 룰을 볼 때 결과가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김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 받은 게 자기 덕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새로 나온 녹취들을 종합하면 명태균 씨는 본인이 대선 때 세운 공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명 씨의 주장뿐이지만 이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도 있습니까? 예, 먼저 강혜경 씨 그리고 명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대선 여론조사하고 일절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 공로로 해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시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주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명 씨의 입에서 나왔거나 이 명 씨의 말을 전해들은 강혜경 씨가 한 거라서 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명 씨는 오늘 저희 기자를 만나서도 이제 오늘 국감에서 이 들려지고 있는 녹취들도 모두 역시 자기의 허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명 씨는 계속해서 허세라고 주장하는데 강혜경 씨는 오늘 국감장에서 명 씨와 대통령 내외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 씨와 여사 사이의 일종의 신뢰관계 혹은 친분은 사실 명 씨가 지난 15일 공개한 카톡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요. 명 씨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소통을 했고 대통령이 흡족해 한다고도 했고요. 명 씨를 처음 본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조상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명 씨와 함께 있는데요. 명 씨는 이런 증언에 대해서 내가 무속인이라면 로또를 사야지. 또 대통령 내외를 일컬어 장립무사, 주술사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대부분이 자신의 허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잠시 뒤 국회 연결해서 강 씨의 추가 폭로 내용은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이 앞서 전해드린 것보다 늘어나 최소 8억 6천만 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 등이 현지에서 체결하기로 한 MOU도 50개에 달했던 걸로 드러나 실제 피해는 집계된 것보다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연기 사유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개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당시 순방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됐던 경제사절단 명단입니다. 참석 기업과 기관은 총 89곳으로 중소기업 약 30곳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순방이 취소되면서 경제사절단을 준비한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는 항공료와 통역비 등의 위약금 1억 9,100만 원을 썼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숙박비 등 9,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개별 기업들 89곳이 지출한 자체 위약금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앞서 JTBC가 보도한 문체부의 위약금 5억 8천만 원을 합치면 확인된 위약금은 최소 8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사절단에 속한 41개의 기업과 기관은 50개의 MOU를 준비했지만 결국 MOU가 취소된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야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픽오프를 해야 뭘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쪽 임원들하고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국내 사정으로 그렇게 된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거의 정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취소한 것가 제일 큰 거예요. 일단 그쪽에 결례전 사실 저희도 정기인데 야당은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비뿐만 아니라 협회, 기업 모두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국가 간 약속을 왜 갑자기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JTBC 김필준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정보 자산을 쥔 미국도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 속 군인이 북한군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러시아 크렘린궁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과 관계 발전은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도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밝히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청진항에서 북한 병력을 태우고 러시아로 떠나는 함정을 우리 인공위성이 포착한 겁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가운데 국제사회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e serait néanmoins extrêmement grave parce que ça ferait entrer le conflit dans une nouvelle étape.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파병 증거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실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달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한 라오스군이라는 주장과 함께 음성 편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말하는 이가 영상에 잡히지 않은 데다 군인들도 지시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CNN이 보도한 한글 설문지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겨울을 앞둔 지금 왜 여름용 군복 치수를 묻느냐는 겁니다. 전투병으로 참여한다면은 생사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여름을 가정했다는 것은 설득이 더욱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선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표기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 자산을 쥔 미국은 지금으로선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또 다른 안보 이슈 부각을 부담스러워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발전은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도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해선 미국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내리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기온이 계속 낮아져서 오는 목요일엔 서울 기준으로 6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거리에는 벌써 목도리와 패딩이 등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겨울을 맞이하듯 옷가게 앞엔 누비옷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벌써 목도리와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을옷 정리하면서 겨울옷을 날이 추워지니까 준비하는 단계로 미리 꺼내서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침길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패딩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추워서 목도 이렇게 지금 추우니까 이렇게 스카프도 하고 나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은 계속 떨어집니다. 모레 낮엔 오늘보다 5도쯤 떨어져 중부지방 중심으로 15도 안팎에 이르는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어 오는 24일엔 서울과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대구와 울산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가을은 사라지고 초겨울이 성큼 다가온 모양새입니다. 짧은 가을이 끝나고 찾아올 겨울의 초입은 예년에 비해 춥겠습니다. 12월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혹독한 한파가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상 기온이 이어지면서 가을 젖어는 제철인데도 가격이 두세 배나 뛰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바닷물 온도를 서서히 높여놔 조업량이 크게 줄어든 탓인데 꽃게나 갈치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가을 수산물 가격이 다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제철 수산물 전어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어로 가득 찼던 수조가 올해는 횡합니다. 올해는 물건들도 없고 물건들도 사이즈가 작고 기름기가 좀 차고 그래야 되는데 기름기도 없고 업자들이 기온이 이제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많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여름 폭염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오르며 조업량이 줄었는데 덩달아 가격도 뛰었습니다.
수산시장 기준으로 전어 1kg 가격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 오름폭은 더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배가 비싸요. 1kg에 4만 원이면은 이게 서민들은 못 먹지. 비싸면 더 사게 되죠. 한 대형마트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전어회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전어회를 파는 마트도 물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가을 수산물인 꽃게 가격도 올랐는데 피시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옛날에 고등어도 쌌었잖아요. 고등어도 비싸고 갈치도 비싸고 다 비싸요. 사실은 예견이 되었던 겁니다. 남획이 많이 되었었고 많이 잡아온 자원이 사실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영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수온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남획 금지 등 최소한의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역 근처에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남성 2명이 왜 쳐다보냐며 길을 가던 또 다른 남성을 갑자기 때린 겁니다. 경찰이 도망간 남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차도를 걸어갑니다. 혼자 인도를 걷던 또 다른 남성 A씨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A씨를 상가로 밀어붙이더니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A씨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고 발길질도 합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떨어진 가방과 소지품을 줍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길동역 인근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처음 보는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더니 왜 쳐다보냐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1m도 없는 사람이 그냥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느라 쳐다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때리고 얼굴 가격하고 무릎으로 찍고 이제 나중에 목 졸라하고 목을 졸린 A씨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자 그때서야 폭행은 멈췄고 가해 남성들은 옆 건물로 도망갔습니다. A씨는 이가 부러지고 목엔 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처음 본 사람인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좀 있습니다. 황당해서 지금 길 가다가 사람들 보면 괜히 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서 경찰은 도망간 남성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길고양이를 뼈가 부서지도록 쇠 막대기로 때리고 새끼까지 잡아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자꾸 찢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주민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내려칩니다. 고양이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놀라 도망가자 남성은 쇠막대기를 들고 따라갑니다. 잠시 후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 꼬리를 잡고 사라집니다. 인근 마트에서 밥을 주고 돌보던 길고양이였습니다. 쇠막대기에 맞은 고양이는 원래도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학대로 뼈가 부러지고 배에 피가 고였습니다. 경찰은 CCTV 속 30대 남성을 어제 붙잡았습니다. 인근 주민으로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자꾸 찢어서 지저분해지자 고양이를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아간 새끼 고양이는 서울로 가던 중 휴게소에 놔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그 모르는 영역에 가서 산다는 거는 살 확률은 없어요. 최근 이 동네에선 비슷한 학대 흔적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 꼬리가 검게 타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 고양이들이 거의 다가 지금 장애 불어졌다든가 담배불을 시렸다든가. 다만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학대를 저지른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느리고 뒤처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이 다른 상태.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 14명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공식 진단법은 없고 수십만 원 드는 지능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도의원이 감사 자료로 경계성 지능 학생 현황을 요구하면서 학교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행정감사를 앞둔 경기도 교육청에 도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쏟아집니다. 한 의원이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학생이 학교마다 몇 명인지, 일반 학생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공문을 받아든 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학교에서는 아예 보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0에서 85 사이로 평균 지능에 못 미치지만 지적 장애는 아닌 범주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경계에 있습니다. 법적 기준도 공식 진단법도 없어 개인이 수십만 원이 드는 지능검사를 따로 받아야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를 한 명을 수행하는데 보통 3시간 또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학교 같은 경우 한 학교에 한 1000명, 700~8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단순히 지능 지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방면에서 오랜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0명이라고 보고한 학교들이 쏟아졌고 교육청은 4일 만에 취합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선별해 지원할 근거와 정책이 미비해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어떤 그 지적하고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 게 그 아이를 돕지 못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취지와 별개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보다 한동훈에 끌리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도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한 대표를 향해서 이례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덕담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약 3시간 반 만에 신속하게 호응했다.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네. 자, 박정하 당대표실 비서실장이 민주당 이 대표가 먼저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양측은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르면 이달 안에도 만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9월 1일 회동 이후에 약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셈인데 참고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7월 30일 이후에 약 3달 만에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 빨리 자주 보게 되는 셈입니다. 네,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당일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은근하게 한 대표를 응원하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의 틈을 계속 벌려놓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네. 반면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죠. 나온 대표한테 구술받은 내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두 번째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세 번째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 주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용산에 취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 요구 중에 받아들인 건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의 구술 내용을 받은 거라 제가 지금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표님 오늘 회동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마치고 나오셨어요? 마치고 나와서 특별히 말씀 없었어요. 이거 제가 받아 정리하느라고 그런 거 여쭐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그럼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가요? 공감대 여부나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에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저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럼 용산도 뭐 적극 공감을 한 건가요? 똑같은 제가 대통령 말씀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표께서 회동을 마치고 그러니까 81분 동안 대화 나누신 다음에 나와서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강 대표님이 브리핑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네,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서 이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의 브리핑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밝혔지만 대통령이 여기 뭐라고 답했는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비하인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갑자기 브리핑이 시작돼서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이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맞춤복. 자, 오늘 해양경찰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청장 한 사람만을 위한 국제행사용 맞춤복이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 지난 3월이었습니다. 왼쪽에 김 청장인데 싱가포르 방문했을 당시에 저렇게 하얀색 반팔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해경 규정 복장에는 없는 옷입니다. 자, 그러자 해경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 국제 행사에서는 보통 흰 옷을 많이 입고 또 한여름이기 때문에 반팔 같은 거를 착용하게 됐다. 자, 시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입어본 것이고 뒤늦게 복장 규정에 이런 것을 채워 넣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보시면요. 왼쪽 사진입니다. 국내 행사에서는 저렇게 복장 규정에 맞게 긴 팔 옷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 싱가포르만 못지않게 더웠던 역대급 무더위의 여름이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긴팔을 입고 해외에서는 반팔을 입는다는 해경의 그 설명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국제회의 출장 가서 개인 여행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밴쿠버 국제회의를 갔는데 폐막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관광을 떠났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죠. 자, 인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먼 1000km 정도 떨어진 밴프 국립공원을 갔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여행자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곳을 갔는데 김 청장 자신도 여기서 찍을 아까 그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릴 정도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자 삭제가 됐는데 자, 이에 대해서 야당에선 비판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밴쿠버에서 1000km가 떨어진 캘거리주 밴프 국립공원으로 관광 가셨습니다. 저도 기관장을 맡아봤지만 이렇게 간 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와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저 관광이 더 화급한 일이었는지. 자, 논란이 되자 해경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막판 판세가 요동치자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도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트럼프. 30분간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받았습니다.
I could do this all day. I wouldn't mind this job. I like this job. I think I might come back and do it again. 청년 시절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해리스 말이 거짓이라고 강조하려는 겁니다. 유세 현장에선 성적인 농담과 함께 해리스를 향한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He took showers with the other pros. They came out of there. They said, "Oh my God, that's unbelievable." I had to say it. So you have to tell Kamala Harris that you've had enough, that you just can't take it anymore. We can't stand you. You're a shit vice president. 트럼프의 발언에 미국 언론에선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해리스도 트럼프는 자격 미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 demeans the office. And I have said, and I'm very clear about this, Donald Trump should never again stand behind the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해리스는 경합주인 조지아의 흑인 예배에 참석해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습니다. And now we ask a question. We face this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So let us answer, not just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 and with our votes.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예측 조사에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해리스를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JTBC 이지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의 증언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새로운 폭로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강조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였던 시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한 걸 두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두 사람의 기운이 상충한다고 했기 때문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강 씨는 명 대표에게 그렇게 들었다. 두 사람이 많이 부딪힐 것이라고 얘기했고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폭로가 있었다고요? 네, 강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내용의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 경남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도 동의하에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한 겁니다. 또 당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실물로 보고됐고 카톡으로 전달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 외에 김 전 의원의 다른 보좌진들도 폭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진 만큼 파장이 더 커질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법사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오후 6시 9분쯤 국정감사는 정회됐고요. 8시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 씨는 조금 전 짧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거짓을 이길 수 있게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짧게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너무 거짓되게 언론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강 씨를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가 가을비의 시샘 속에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기아는 1차전 시구자로 김웅용 전 감독을 내세웠는데요. 해태와 삼성이 겨뤘던 1993년의 추억을 소환한 겁니다. 31년 전 이종범과 양준혁의 대결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김도영과 김영웅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좋은 선수 하나 해태 금년에 뽑아냈습니다. 해태 투수 선동열이 던지고 삼성 이만수가 친 공을 유격수 이종범이 잡아서 끝냅니다. 1993년 해태의 우승을 이끌고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신인. 이종범의 야구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타격왕입니다. 배팅 챔피언. 삼성 양준혁은 우승을 놓쳤지만 이종범을 제치고 정규 시즌 신인왕을 거머쥐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31년이 흘러 한국 시리즈는 다시 우리 야구 역사의 라이벌을 소환해냈습니다. 기아와 삼성의 만남, 그리고 두 팀을 대표하는 젊은 두 선수의 대결에 시선이 쏠립니다. 홈런까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에 강했어가지고 김도영이. 이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김용웅 선수가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한 기아 김도영은 잘 치고 잘 뛰었던 이종범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뛰는 야구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 들어가면 이제 제 아주 강점인 발을 이용해서 조금 상대를 공략할 것이고, 이만수, 양준혁의 뒤를 잇는 삼성의 거포로 떠오른 김영웅은 결정적 한 방을 내세웁니다.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연달아 홈런을 치며 삼성의 지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도영이는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잘하던 친구였고 한국 시리즈에서만큼은 제가 한 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듯 다른 21살 동갑내기의 맞대결. 한국 시리즈는 두 선수가 써내려갈 이야기로도 흥미를 끌어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전 세계 축구 전설들이 모인 이벤트 경기에서 막 5분에 남겨두고 이 선수가 투입됩니다. 우리에게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바로 해버지라고 불리죠. 박지성은 들어가자마자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는데요. 골대 가운데로 가볍게 차서 이렇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상암벌 6만 관중이 위송빠레를 외쳤는데요. 네덜란드 무대에서 불렀던 응원가가 서울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팬들도, 이 노래를 들은 선수도 뭉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지성이 5분밖에 뛸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은퇴하기 전 2번이나 무릎 수술을 받았었고 또 지금은 무릎에 근육이 없어서 조금만 뛰어도 붓고 또 물이 차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지성의 아내인 김민지 씨는 한국에서 5분이라도 뛰겠다고 매일매일 운동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수 시절 부지런히 뛰며 닳고 다른 무릎이지만 그래도 팬들 앞에서 짧게라도 뛰고 싶었던 거죠. 박지성의 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감동적입니다. 이제 아침에는 두툼한 가을 외투가 필요해졌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 오늘 서울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고요.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또 한 번의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집중 호우가 퍼붓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서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그래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로 오늘보다 크게 온화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사이에 모두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강한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후반부터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